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그 피아트 머니 또는 리갈 텐더, 신용화폐 시스템은, 지금까지 인류의 경험상,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반복한 끝에 정착이 된 제도고, 그렇다고 이제 완벽한 거는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가 없으면은 지금 현대 경제 시스템 자체가, 작동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피아트 머니 시스템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화폐, 그 믿음에 의해서 그 가치가 형성되고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그 취약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종종 그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를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최근에 미국도 이제 그 2조 달러를 또 발행한다고 하죠. 화폐량이 이제 너무 지금 늘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고, 이제 자산 가격의 폭등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최근에 와서의 그 어떤 이 경제 상황을 보면은, 이런 어떤 팽창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취해서 실물 경제를 자극하고자 하는데 그 자극되라는 실물 경제는 자극은 안 되고 계속 뭐만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자산 시장만 자꾸 아주 강하게 자극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의 주가만 크게 상승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주가가 다 상승을 했고 한국의 부동산 가격만 상승을 한 게 아니고 또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또 크게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뭐 그런 그 상황인데 그래서 뭐 인플레가 우려가 아니라 인플레가 너무 안 일어나서 사실 또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 자극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는 안 일어나고 물가 임금은 상승하지 않고 순전히 자산 시장으로만 유입돼서 자산 가격만 자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거고 이게 또 어떤 유형의 경제 위기나 또는 금융 위기를 또 유발하게 될지는 아직은 좀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소위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통화량을 급속히 팽창시키는 그런 정책을 취하는 데 대한 그 반발로 나왔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현재는 뭐 금화도 아니고 뭐 금태환도 아니고 금본위제도 아니고 또는 뭐 금환본위제도 아니고 소위 지금의 이제 이 리걸 텐더, 피아트 머니 시스템, 그냥 신용화폐고 법정화폐 시스템으로 이제 정착이, 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제통화시장에서도, 어,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미국 달러는 금을 저장을 하고 금태환되는 화폐고, 다른 나라 통화는 미국 달러와 고정환율로 가치를 고정을 시켰던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그러한 이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국가와 국가 간의 통화 간의 교환 비율 환율이죠. 이 환율도 이 플로팅 레이트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자유 변동 환율제로 변했다. 이런 것이고요. 자, 한국 경제에서의 원하는 뭐 유일무이한 법화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죠. 사실은 모든 국가가 자기네 법정 통화 자체가 어떤 화폐로서 역할을 제대로 다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나 그 화폐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저개발 국가나 뭐 저개발 국가 주로 이제 요즘 이제 아프리카 국가나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지금의 남아시아 있는 국가들이 뭐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자국 화폐를 못 믿는 거죠. 자국 화폐조차도 뭐 신용이 없고 신뢰를 못 받는 거고 그만큼 그 국가의 어떤 정말 어떤 법정 화폐로서의 법으로 화폐 가치를 강제하는 것만 보장하는 것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국가의 어떤 그 국력, 경제력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국가는 자국 화폐인데도 불구하고 자국 화폐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오히려 달러 받는 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관광객으로 온 한국인한테 한국 원화 달라고 할 정도로 자국 화폐를 못 믿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에 대한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거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 게 아니라 신뢰를 못 갖게 하는 그 국가 시스템 또는 그 어떤 전반적인 그 어떤 그 통화 시스템,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가상화폐가 크게 가격이 오르고 또 상당히 각광받고 하는 이유도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의 제 아무리 뭐 달러건 또 다른 화폐건 이 피아트 머니의 그런 어떤 그 지금까지의 위상과 지위가 상당히 좀 약화된 그런 걸 반증하는 사례가 가상화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법화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가치의 이제 궁극적인 근원이 무엇인가? 이게 사실 그 가치의 궁극적인 근원이 뭔가 있으면은 굉장히 우리 그 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간단해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그야말로 아주 유니버셜한 가치 척도가 있느냐? 뭐 달러 아니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국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우리가 원화로 지불할 수는 없겠고 당연히 이제 달러화로 지불을 하겠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는 엔화로 지불할 수도 있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유로로 지불할 수도 있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과 거래를 할 때는 또 위안화 거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그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그 통화는 달러죠. 자, 근데 달러도 지금 가상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는 걸 보면은,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치가 뭐 최근에 6만 달러 넘어섰다 이러는데, 가상화폐 가치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달러 가치가 또 떨어진다는 얘기고, 뭐 달러가 또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원화 포함한 다른 나라 화폐 가치는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가상화폐가 뭐 절대적인 가치의 척도가 되는 거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럼 금이냐? 금이면은 우리가 굳이 왜 통화를 각 국가마다 통화를 만들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금을 그 뭔가 그 거래에 기조로 해서, 다시 말해서 그 근본적인 어떤 화폐로 해서, 또는 가치 척도의 수단을 금으로 픽스 시켜 놓고 모든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하면 될 텐데, 그럴 리 없어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가 회계 재무제표 보면은 다 원화로 평가를 하고, 미국 기업들은 다 달러로 평가를 하고, 또 중국 기업들은 당연히 위안화로 평가를 하고, 뭐 일본 기업들은 또 엔화로 평가를 하겠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 그 쿠팡은 물론 이제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상장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공시를 할 때 그 회계 재무제표는 미국 그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춰서 그 회계를 작성을 하고 감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그 각 예를 들어 총 자산이 얼마고, 자산의 유동자산이 얼마가 있고, 고정자산이 얼마가 있고, 고정자산 중에 부동산이 얼마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회계 장부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이제 프라이싱에 각 그 자산들의 그런 어떤 그 가치평가 척도는 미국에 상장했으니까 달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치 척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게 절대적인 가치 척도의 기준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그 가치 척도의 기준으로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이 다 좀 간단해지고 편리해지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가치 척도의 수단은 화폐고, 한국 경제에서는 원화고, 미국 경제에서는 달러화가 되겠지만, 한국 경제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원화로 평가를 한다. 이건 이제 명목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명목 가치가 아니라 실질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시점에 화폐로 평가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기준 연도인 2015년도에 화폐로 평가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질 가치죠. 그래서 우리가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괴리가 생기게 마련이고, 명목 GDP보다 이제 실질 GDP가 조금 그 낮은 값을 갖기 마련인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명목 GDP는 2020년도의 명목 GDP는 2020년도의 원화라는 자산으로 평가를 한 게 2020년 명목 GDP고 2020년도의 실질 GDP는 2020년도에 총 생산된 생산물을 무엇으로 평가를 하냐면 2020년도의 원화라는 자산이 아니라 2015년도의 원화라는 자산을 평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기준연도로 픽스 시켜놓고 그때 원화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화라 하더라도 2020년도의 원화랑 2015년도의 원화가 다른 자산입니다. 그건 계속 우리가 앞으로 또 얘기를 할 거고요. 같은 원화라 하더라도 자, 달러화도 마찬가지죠. 자, 미국 사람들 대부분 다 달러화 평가가 중요하겠지만 미국 사람 중에서도 명목 달러가 아니라 실질 가치 평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달러 평가하는 거에서 가치척도 달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 얘기는 기준연도의 달러로 평가를 하겠다 이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뭐 화폐를 평가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구매력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구매력 평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준연도의 그 화폐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또는 금으로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자 한국 사람 중에서는 원화 평가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 달러 평가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가치 평가의 그 척도로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 베이스가 되는 자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단 말이죠.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는 유매료가 뭐냐를 먼저 정해놓고 논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논의 없이 막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여기 얘기 헷갈리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의 코스피가 삼성전자 주가가 5% 상승했다는 얘기랑 미국의 애플 주가가 5% 상승했다는 얘기는 이게 같은 얘기냐 다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주가는 원화로 평가를 했을 때 5%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퍼센트는 퍼센트인데 이거는 원화 베이스로 평가할 때의 그 주가 증감률을 얘기하는 거고 미국 애플의 주가 증감률은 달러화로 평가를 할 때 주가 증감률이기 때문에 단위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생긴 거는 퍼센트 같아 보이지만 이게 다른 단위입니다. 유매료가 삼성전자 주가는 원화고 애플 주가는 달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은 유매료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유매료를. 근데 원달러 환율이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변화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전혀 변화하지는 고정환율 제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5% 오른 거랑 애플 주가가 5% 오른 거는 완전히 같은 얘기겠지만은 이게 계속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원화로 통일을 하든가 달러화로 통일을 해서 어느 쪽 주가가 더 많이 올랐는가를 그제서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화폐가 기본적인 어떤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긴 하지만은 그것도 명목 가치냐 실질 가치냐 문제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유매료가 화폐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러분 이제 칼 막스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창시자죠. 이 자본론을 써가지고 자본론 책으로 결국 이제 공산주의 창시자인데 막스 엥겔스 이 막스가 뭐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가 금융 때문에 뭐 망할 것이다 또는 무슨 화폐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스가 살던 시절만 하더라도 이렇게 금융이 크게 발달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고 그 당시의 화폐의 형태라는 것도 뭐 이제 금화 뭐 이런 거였던 거죠. 특히 이제 영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강대국이었으니까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막스가 이 자본주의의 허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본주의 공황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막스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시장에서 자산 버블이 발생하고 또 뭐 금융 위기가 발생, 신용 경색이 발생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이런 어떤 주식시장 버블이라든가
어떤 그 금융 위기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경제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어떤 화폐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다. 그리고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물적인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신용화폐 시스템, 믿어야 우리가 가치가 있다라는 이 시스템이 과연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그 사람들이 뭐 이런 그 화폐 경제 시스템을 비판을 하면서 가끔가다 이제 막스를 갖다 붙이는데, 이 막스는 자본주의를 뭐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전 인류가 공산주의 사회로 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그 예측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금융 시스템 쪽에서 뭔가 통화 시스템 또는 금융 시스템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자본주의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스가 얘기했던 그 자본주의 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거죠. 그 자본가가 있고 이제 노동자가 있는데, 자본가는 그 공장기계 설비의 자본 캐피탈을 갖고 있고, 노동자는 휴먼 캐피탈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력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가는 공장기계 설비를 대고, 노동자는 여기서 노동을 투입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재화,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재화 서비스가 창출이 되는 건데,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 이거죠. 그래서 노동자한테 적어도 월 300만 원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월 100만 원밖에 안 준다 이거예요. 뭐 그냥 아주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의 임금을 지불을 한다. 뭐 그런 거고. 그래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되는 물품은 쌓이고, 이거를 살 수 있는 수요가 없어지니까 결국 이제 재고가 남아 돌아서 결국 이제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이다. 요게 이제 저 막스가 얘기하는 그 자본주의 공황인데, 여기에 이제 금융에 관련된 얘기는 없는 겁니다. 이 금융 쪽에서, 화폐 쪽에서 뭔가 취약성이 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있고,信用경색이 있고, 이런 게 종종 발생할 거다. 그건 최근에 와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랑 이 금융자본주의, 이 금융자본주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 써요. 자, 자본주의도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명확하게 이거 정의하기 쉽지는 않은데, 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뭐 이렇게 대변해서 보는 것 같은, 이것도 맞는 뭐 저 의미는 아니고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다 그거는 아니고, 하여튼 자본주의는 뭐 그냥 하여튼 자본이 그 노동보다 뭐 우위에 있는 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일 것 같고, 과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는 우리 학과의 김도열 교수님 수업을 잘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자본주의 이런 거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생긴 용어란 말이죠. 주로 이제 금융이 경제를 지배한다 뭐 이런 또 의미의 얘기인데, 막스가 얘기했던 거는 금융자본주의는 여기 금융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뭐 화폐, 금융 이런 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최근에 와서 막 헷갈리는데, 막스가 얘기하고 비판했던 거랑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화폐 경제 또는 금융 경제에서 취약성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이 경제의 어떤 실패 현상, 이걸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통화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뭐 근원적인 문제인 것이냐, 그 이제 그 막스의 그 관점을 여기다가 대충 얼버무려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맞는 얘기는 아니겠고요. 자, 캐피탈 에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캐피탈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이게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면은 좀 그래도 캐피탈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생산함수 얘기할 때, 생산함수부터 이제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이 생산함수 아는 사람들이 경제학 전공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도. 경영학과 학생들도 아마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여기 이제 자본과 노동이 결합되고 기술이 결합돼 가지고 뭐가 생산물이 나오는, 여기 이제 생산함수고, 그리고 이제 비용함수가 있죠. 비용함수가 자본이 있고 자본에 대한 사용량에다가 사용료를 곱하고, 노동에 대한 사용량에다가, 요거 이제 사용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용량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용과 사용 같은 말인데, 임금료를 곱하고 이게 더하면은 요게 바로
그 비용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얘기를 할 때, 이 생산함수가 있으면은 생산함수 K하고 L을 투입해가지고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서 Y만큼 생산을 하고, 우리가 여기 그 기술은 빼겠습니다. 그걸 물건을 이제 팔아먹는 거죠. 어떻게? 그 P에 팔아먹고, 빼기, 자본이 공짜가 아니라 자본 사용료를 내야 되고, 노동이 공짜가 아니라 노동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제한 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기업의 파이, 이윤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본의 생산량과 노동의 생산량이 얼마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미시경제학에서 풀죠. 그때 이제 계속 그 K라고 우리가 표시하는 이 캐피탈, 자본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 경제학과 학생들은 감이 있고, 그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그 노동은 알겠죠. 노동은 노동자의 그 노동 얘기하는 건데, 이 자본이 뭐냐면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 자꾸 자본이라고 하지. 근데 돈 자체는 돈을 갖고 공장을 살 수는 있지만, 돈을 갖고 공장을 세울 수는 있지만, 돈 갖고 물건을 생산할 수는 없어요. 공장은 물건을 생산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보통 우리가 생산재를 우리가 자본재라고 하는데, 캐피탈 구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공장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이 공장이 사용되면서 또 노동이 사용되면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산의 기능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재화를 쌀, 빵 이런 거는 우리가 쌀도 이제 원자재가 될 수가 있겠지만, 빵 같은 거는 최종 소비재로서 그걸 갖고 생산에 쓰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빵을 모아서 그걸 뭐 태워가지고 연료로 쓰겠다 이런 것도 안 될 거고, 그냥 빵은 먹고 치워야 되는 것이지. 자, 근데 우리가 공장기계 설비는 우리가 먹고 쓰고 바르고 입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원래 공장기계 설비가 나왔던 것도 소비재로 나온 것이 아니라 생산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생산재 또는 우리가 자본재, 캐피탈 굿즈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기능, 그 노동자에서 나오는 그 노동의 기능, 이게 이제 노동과 자본이 되겠는데, 그래서 최근에 와서 자본은 곧 돈이다. 이것도 이제 정확한 의미는 아닌 게, 돈이라고 하는 거가 원래 그 자본이고 아닌 걸 떠나서 돈이 원래 자본도 되기도 하고, 그거 자본 우리가 돈 갖고 물품도 살 수도 있고, 소비재 살 수도 있고, 자본재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 자체가, 캐시, 통화라는 것 자체가 앞서 얘기했듯이 다른 걸로 잘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돈이죠. 근데 캐피탈,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막스도 얘기했던 그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 기계, 설비 등의 생산재 또는 자본재,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인 실체 또는 최근에 와서는 어떤 무형적인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캐피탈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캐피탈이 뭐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캐피탈, 자본이고, 이 주식과 채권을 보통 우리가 캐피탈 에셋, 자본 자산이라고 하는데, 주식과 채권은 우리가 금융자산이지만, 주식과 채권이 발행이 돼서 캐시가 조달이 된 다음에 기업으로 들어가서 그게 결국 기업에 뭐가 된다? 캐피탈이 되는 것이죠. 공장기계 설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식과 채권을 캐피탈 에셋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 공장기계 설비 자체가 그냥 그건 이제 캐피탈, 뭐 그거 자체 캐피탈 에셋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의 가치를 표창하는 금융자산이 바로 주식과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과 채권은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듯이 종이장 또는 전자적 기록, 종이장도 없는 전자적 기록 자체가 가치를 가질 리는 없고, 이거를 발행한 주체, 기업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죠. 그 정부에 대한 믿음 또는 기업이 가진 그 실물 자산의 가치,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가치를 주식과 채권의 가치를 뒷받침한다. 주식과 채권은. 자, 주식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많이 얘기하겠지만, 이건 이제 국가가 주식 발행하는 경우는 없죠. 국가가 주식회사가 아니니까.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게 주식이고,
뭐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주식과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인류가 발명한 뭐 최대 발명품 중에 하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하여튼 주식에 소유권이 있고 의결권이 있습니다. 자, 소유권은, 자, 일단 남한테 빌린 건 먼저 다 갚아야 되는 거니까 채권자에 대한 상한분, 부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순자산, 보통 자기 자본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자녀 재산, 그러니까 그게 자녀 재산이고, 그러니까 레지듀얼에 대한 클레임, 레지듀얼 클레임, 그러니까 소유권과 의결권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영업이익이 났다고 해서 다 주주 몫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나면 이자하고 원금 먼저 갚아야 돼요.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여기서 채권자는 채권 발행했을 때의 채권자일 수도 있고, 은행에서 대출이었으면 은행에다가 이자 원금 줄 수도 있고, 그거 먼저 선순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내고, 그 다음에 여전히 남은 게 있으면 그게 바로 당기순이익인데, 요게 바로 누구 몫이다? 주주 몫인 거죠. 주인으로 주인인데 그 이 소유권의 청구권은 가장 후손이다. 그게 주식의 특징이지.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면은 그 당기순이익을 중에 일부를 사내 유보를 시키죠. 왜냐하면 내년에 또 투자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공장기계 설비를 세워야 돼. 여기서 투자라고 하는 건 기업이 하는 투자고, 기업이 하는 주식 투자, 채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주식 투자, 채권 투자하고 있으면 안 되죠. 생산을 해야지. 생산을. 그래서 내년에 공장기계 설비를 굉장히 큰 돈 들여서 세워야 될 수도 있으니까 당기순이익을 다 배당으로 주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사내 유보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사내 유보하고 또 나머지를 배당으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익을 배분할 때도 최후순이고, 만약 기업이 망했다, 뭐 극단적인 상황인데, 기업이 망했으면 누구부터 그 챙겨줘야 되냐면은, 일단 세금 먼저 안 낸 거 있으면 다 내야 돼요. 자, 그리고 노동자, 근로자한테 임금 지불 못한 거, 체불 임금 있으면 먼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납품업체 주지 못한 거 먼저 주고, 자, 그 다음이 이제 그 채권자고, 채권자도 1순위 채권자, 2순위 채권자, 2순위 채권자는 이제 후순위 채권자가 되는 거죠. 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것이 있으면 주주가 가져가는 건데, 망한 기업은 보통 이제 기업이 망했을 때, 결국 이제 그 주주는 사실 영향력이 다 사라지고 자기한테 뭐 올 게 없는 거죠. 결국 이제 채권자가 기업에 들어가서 이 기업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서로 간에 채권단이 궁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거기다 자금 더 넣어서 우리가 한번 회생시켜보자 이런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뭐 우리가 이거 돈 더 넣어봤자 이거 소용없겠다, 그냥 청산시키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 다 팔아가지고 다 우리 못 받은 돈 다 그냥 받고 이제 이 기업 끝내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기업 청산 폐업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의 모든 자산들을 다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화해서 그거를 이제 채권자, 후순위 채권자, 또 우선주주, 보통주주한테 나눠주게 되는데, 보통 이제 망한 기업에 어디까지 변제를 받느냐 하면은 보통 1순위 채권자의 한 반 정도를 변제를 받게 되는 게 평균입니다. 그래서 기업 그 디폴트 났을 때, 디폴트 났다는 얘기가 기업 자산이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업 자산이 있죠. 공장도 있고, 기계도 있고, 설비도 있고, 뭐, 그 기업이 쓰던 뭐, 버스도 있고, 뭐, 트럭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각 사무실에 있던 뭐, PC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이건 이제 다 처분을 해야 되는데, 다 처분해봤자 제값을 못 받게 되고, 이 기업이 쓰던 공장기계 설비를 누가 남이 갖다 사겠습니까? 그래서 다 팔아봤자, 회계장부에는 300억 원 이렇게 있는데, 다 팔면은 50억 원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 팔면 50원 정도 캐시가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채권자나 주주가 가져야 되는데, 보통 1순위 채권자가 한 50% 정도 커버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2순위 채권자, 뭐 주주는 당연히 이제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자, 하여튼 그 소유권, 가장 최종적인 자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고요. 이익 배분할 때도 그렇고 기업 청산할 때도 그렇고, 기업 주총에 가서 1주 1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고요. 만기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이 배당으로 나오는 현금 흐름에 대한 그 청구권을 지닌 것이 바로 주식이 되겠고, 주식을 우리가 보통 스탁이라고 하는데, 스탁은 쌓인 거 얘기하는 게 스탁이죠. 스탁. 뭐가 쌓이냐? 주식을 발행을 해서 기업이 그 캐시를 조달해서 캐시를 쌓는 게 아니라,
캐시를 쌓고 있으면 기업이 망하죠. 캐시를 갖고 뭘 해야 돼? 생산 활동을 해야 되니까 생산재 또는 자본재를 쌓는다. 그래서 캐피탈라이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식을 스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본이 자본화 된다. 캐피탈라이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주식이 그런 그 자본, 그 스탁으로 쌓인 이 캐피탈라이즈 된 자본에 대한 가치를 표창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채권은 국가 발행 국채,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보통 이제 그 은행 대출보다는 후순위가 되겠지만 비교적 그래도 선순위고요. 하여튼 이자 및 원금에 대한 그 청구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한 이자 지급일, 약속한 원금 지급일이 됐을 때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한은 피청구권자인 발행자인 그 기업은 여기에 응해서 이자도 갚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 것이고, 이거 못하면 디폴트가 나는 거고 부도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만기가 있습니다. 채권은. 자, 근데 여기서 채권은 이 캐피탈 에셋에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그 채권의 한자가 요런 채권이 있고 요런 채권이 있는데 요런 채권 의미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넓은 의미의 돈을 빌려주고 뭐 빌리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생기는 그 채권, 이거를 갖다 끼워 넣어도 뭐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식과 채권 할 때 채권은 국가가 발행한 국채나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의미를 하는 것이지, 뭐 기업이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은행이 가는 대출 채권 할 때 채권은 이 채권입니다. 그 채권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뭐 좀 더 넓은 의미로 봐서 뭐 여기까지 포함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과 채권을 들고 있는 그 청구권자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앞으로 주식의 청구권 때문에 미래 그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거를 현재 가치화한 게 그게 바로 주식 가치가 될 것이고, 또 채권도 만기가, 이건 이제 주식은 만기가 없지만 채권은 만기가 있고, 만기까지의 그 이자가 언제 얼마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만기 뭐 얼마 예를 들어서 3년 만기다, 6개월마다 지급한다 그러면 6개월마다 이자가 지급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3년째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지급이 되는 이런 캐시플로우가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청구권이 바로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가치는 이 캐시플로우를 현재로 디스카운트 할인해서 현재 가치화 했을 때 그래 바로 채권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주식과 채권은 경제 전체적인 대차 대조표를 작성을 하면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산으로 갖고 있죠. 하지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어디에? 자기 자본 쪽에. 이쪽이 대변이고 이쪽이 차변이죠. 이쪽이 차변입니다. 이쪽이 차변이기 때문에 결국 그 전체적인 거대한 대차 대조표를 작성을 하면은 결국 대변 차변 다 상쇄되는 거니까 주식 다 정확하게 캔슬아웃 되고, 채권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 채권이건 채권자는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 채무자는 대변 쪽에 타인 자본을 갖고 있는 거니까, 부채로 들고 있는 거니까 전체적인 대차 대조표를 작성을 하면은 다 캔슬아웃 되는 금융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죠. 기업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자, 인류 20세기는 아니고 벌써 16세기경부터 주식회사가 있었고, 최초 어디에서? 네덜란드에서 이런 주식과 주식회사 제도가 시작이 됐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뭐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그 이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돈을 모아서 엄청나게 큰 회사를 그 자본을 대가지고 그 엄청나게 큰 회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즈니스를 한다. 이거는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때부터 이게 됐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그 조그만 네덜란드가 한때 해운 강국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배를 이끌고 전 세계로 나가서 많은 이제 무역을 하면서 크게 그 전 세계 최강국의 역할을 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16세기 잠깐 있었었고, 그때가 바로 네덜란드에서 이런 그 어떤 주식이라는 금융이 발달을 하기 시작했던 그 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엄두도 못 냈던, 그러니까 배 한 척 갖고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뭔가 무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비즈니스인데, 그것도 뭐 왕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그 회사가 이런 어떤 대항해에 돈을 댄 거는 이제 네덜란드고, 그 전으로 많은 그 국가들은 주로 이제 왕의 도움을 얻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무슨 뭐 콜럼버스가 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뭐 마젤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이런 여러 이 서양인들의 그 세계 탐험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 보면 배가 필요한데 뭐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 배도 커야 되고 거기에 인부들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임금도 줘야 되고 그 배에 싣고 가서 뭐 먹을 식량도 많아야 되고 뭐 등등등 이거 다 감안하면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배 한 척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왕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건데 이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는 이런 배를 수십 척을 막 그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주무르고 다녔던 것이죠. 이게 결국 그 이 주식회사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자, 현재도 우리 지금 살아가는 현대 경제를 보면은 삼성전자 규모 엄청 크잖아요. 현대차 엄청 커요. 이 정도 되니까 자동차가 나오는 거고, 이 정도 되니까 반도체 나오고, PC 나오고, 스마트폰 나오는 거죠. 구글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서버 해가지고 막 서버로 막 유튜브 막 저장을 해도 공짜로 막 저장을 해도 별 문제 없이 다 저장이 되는 거고 이게 엄청난 자본 없이는 안 되는 거고 이게 무슨 구멍가게 또는 뭐 중소기업 뭐 이런 데 수준으로는 될 수가 없는 그런 비즈니스가 가능한 거란 말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그 대형화된 주식회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 뭐 그 항공기를 만든다든가 뭐 100층짜리 빌딩을 세운다든가 또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뭐 고속도로를 뚫는다든가 또는 그 우리나라 기업이 했지만 뭐 중동 가가지고 무슨 뭐 송유관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몇천 킬로를 막 연결을 한다든가 이게 다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대기업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기업.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의 집적된 자본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요즘 심지어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항공기는 고사하고 막 우주까지 날아가겠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화성 탐사해가지고 화성을 이제 그 뭐 한 10년, 20년 지나면 여기가 무슨 관광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또 기본적인 이유가 이걸 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인 건 알겠는데 그런 기업이 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큰 기업이 되려면은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자본 결집이 가능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자본 결집이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제도나 기제가 바로 주식과 주식회사란 말이죠. 자, 그래서 자, 기업 입장에서 이제 주식은 자기 자본, 채권은 타인 자본.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그려보면은 보통 이렇게 T자로 이렇게 여기 이제 에쿼티 여긴 다 주식으로 발행되는 거고 여긴 데트 이제 부채인데 주식은 이제 다 한 종류지만 부채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도 있을 거고 이 은행 대출도 신한은행에서 빌린 거 무슨 뭐 하나은행에서 빌린 거 아니면 뭐 SJ은행에서 빌린 거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채권도 뭐 2000년도에 발행한 채권 2001년도에 발행한 채권, 2010년도에 발행한 채권 여러 가지 종류의 채권들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자 하여튼 채권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은 보통 우리가 타인 자본, 이쪽은 보통 우리가 자기 자본 그렇게 기업 재무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그 기업 재무 보다 보면은 기업들이 맘만 먹으면은 뭐 채권 발행하고 맘만 먹으면 주식 발행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은 신용도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신용도가. 신용도가 좋으려면 보통 이제 대기업들이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을 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발행할 수 있는 기업들은 주로 다 대기업들이고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조차도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는 게 그렇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이 주식과 채권 발행할 때 이걸 도와주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국책은행인 KDB, 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산업은행이 대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주로 이제 주식보다는 채권 많이 인수를 하는데 산업은행이 대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을 많이 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대기업 하나 망했을 때 기업 망했는데 정부가 막 개입을 해서 구조조정 하니 많이 어디랑 합병을 한다는 둥 만다는 둥 막 그래요. 이거 정부가 그 권한이 어디서 나올까요? 정부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 지분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만약에 디폴트가 나면은 이제 주주는 날아가는 거고 채권자가 일종의 그 사실상 주주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망한 기업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채권단이 형성되죠. 채권단. 근데 채권단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가 누구냐면은 산은하고 수출입은행이에요. 국책은행. 근데 산은하고 수출입은행은 누구 겁니까? 정부 거잖아. 그러니까 대기업 망했을 때 정부가 들어가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산은이나 수출입은행이 채권단으로서 이게 없으면은 정부가 여기 들어가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들 하면 돼. 여기 있는 채권자들이. 자, 그래서 자,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라는 거고. 자, 또 이자도 뭘로 내야 됩니까? 기업이 캐시로 내야죠. 자, 그 원금 갚을 때도 채권 원금 갚을 때도 뭘로 내야 돼? 당연히 캐시로 내야 돼. 자, 이자 갚을 때 돼가지고 자, 이자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자를 뭐 예를 들어서 한 채권당 500원을 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번에 생산한 과자가 있으니까 과자를 이자로 대신 받으세요. 그럼 될까? 그런 거 안 돼요. 당연히 그 과자는 지급결제 수단이 안 되는 거죠. 500원 이자면은 500원 줘야 되는 거고 원금 10,000원이면은 10,000원 줘야 되는 거지. 자, 10,000원 대신에 우리가 지난번에 원유 지금 수입하고 좀 남은 게 있는데 이거 10,000원 대신에 10,000원에 상하는 원유를 가져가세요.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당연히. 다 캐시가 사용이 돼야 되고 자, 주주들에게 이제 배당을 지급하는데 자, 배당도 당연히 뭘로? 당연히 다 캐시로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캐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익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캐시로 지불을 해야 되고 자, 이자 원금 준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주주한테 배당 주기 전에 뭐가 텍스가 들어가요. 법인세 내야지. 물론 이제 법인세 없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뭐 이익이 작으면은 법인세도 예를 들어서 정부한테 법인세 내야 되는데 우리 캐시가 없으니까 자, 저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양산에 있는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 너 그 정부가 가져가. 국세청 그 니네 가져가. 이러면 될까요? 그런 거래 안 되죠. 당연히 캐시를 내야지. 그런 거 들고 오면 보통 이제 그걸 받아야 되는 청구권자가 뭐라고 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 팔아서 캐시 마련해서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만큼 캐시 그 유동성이 그래서 그 캐시가 중요한 거고 캐시가 곧 유동성인 것이고 유동성의 중요성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당장 원금 1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자산은 공장 100억짜리밖에 없다. 이러면 디폴트 날 수밖에 없어요. 공장 100억짜리를 언제 팔아? 공장 팔아가지고 100억이 나올지도 잘 모르겠어. 물론 100억 팔아서 1억 정도 마련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공장의 100분의 1을 네가 가져가라. 너한테 1억 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공장의 100분의 1 지분을 네가 가져가라. 채권자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거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뭐 팔던지 뭐 대출을 하던지 어떻게 해서 네가 갚기로 한 원금 1억 원은 당장 가지고 와라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유동성 관리고 그래서 현금 하나도 안 갖고 고정자산으로 그냥 100억 원 갖고 있다.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겠습니다. 뭐 장부상으로는 100억 원의 자산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당장 갚아야 되는 1억 원 갚아야 되는 데는 상당히 부적합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건 못 갚으면은 뭐 디폴트 나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자, 금융기관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도 거의 대부분 다 뭐기 때문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로서 주식도 발행하고 채권도 발행합니다. 회사가 발행하니까 이제 이게 회사채인데 이런 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금융채라고도 불러요. 또는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또 우리가 은행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은행은 자기네 자본을 예금으로 조달해가지고 그거 다 은행 재원으로 쓰는 거 아닌가? 예금이 앞서도 얘기했죠. 예금이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차지하지만은 주식도 발행을 하고 주식회사니까 무자본일 수는 없는 거죠. 은행 하는데. 주식도 있고 여기 이제 부채 자본이 있는데 부채 자본의 50% 이상을 뭐가 그 디파짓 예금이 차지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은행도 CP도 발행하고 CD도 발행하고 회사채도 발행합니다. 그래서 은행채를
발행하기도 하고요. 자,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네가 그 대출해주고 들고 있는 대출 채권이 있는데 요거를 현금화를 하려고 또 노력을 해요. 요거를 어 요게 이제 그 MBS 아니면은 그 ABS가 되겠는데, 자,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비유동 자산인 좀 유동적이지 않은 그 대출 채권과 같은 갖다 팔아먹기 어려운 자산들을 모아서 MBS, ABS로 다시 재포장을 해가지고 다시 리패키징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MBS, ABS 형태로 이제 시장에 팔아먹게 되는데, 팔면은 여기서도 현금 조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으로 자본 조달을 한다는 거고, 그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그래서 재정에 비해서 세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메꾸기 위해서 이 채권을 발행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상식이니까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GDP가 한 2천조 원인데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뭐 계속 추경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한 뭐 대충 한 55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550조 원. 그러면은 이걸 다 세금, 이게 이제 그 재정 지출을 하는 건데, 우리 그 거시경제학에서 C 플러스 I 플러스 G 할 때, C 플러스 I 플러스 G 할 때 요게 이제 국민 소득이 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재정 지출인데, 재정 지출을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재원이 있어야 재정 지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재정 지출하고 텍스하고 같을 때 보통 우리가 균형 재정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크게 되면은 이게 적자 재정을 운영을 하는 거고, 적자 재정을 하려면은 뭔가 이제 다른 게 더 있어야 예산이 충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충 550조 원 중에서 한 250조 원 정도, 이것도 정확한 수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세수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갭을 그 국채를 발행을 해요. 국채를 발행을 하고, 그게 한 뭐 그 한 200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국채 발행하고 신규 발행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기존에 발행하면 아직 그 회수되지 않은, 아직 안 갚은 국채도 있겠고, 그래서 계속 쌓이게 되면 국채 잔고가 되겠는데, 국채 잔고가 지금 대충 한 500조, 60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수치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여전히 이제 부족한 거는 정부가 여러 가지 기금을 운영을 하는데,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어요. 기금 수입이.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 이제 다 해서 재원을 마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현대 중앙은행 시스템에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화폐를 발행하면서 국채를 자산에 백업합니다. 그게 이제 리갈 텐더의 가치를 백업한다, 기술적으로는. 근데 국채 자체가 실물적인 가치는 없고, 결국은 국민들의 세수에 또 국채의 가치의 근원이 있는 것이죠. 자,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자국 화폐 표시로,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원화 표시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달러화 표시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겠는데, 원화 표시 국채는 최악의 경우에 돈 없으면 돈 찍어서 주면 돼요. 물론 이제 정부가 찍는 게 아니고 중앙은행이 찍는 거지만, 중앙은행에다가 뭐 여러 가지로 뭐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법제적으로 강제를 하거나 아니면 잠깐 중앙을 빌리거나 해가지고, 뭐 최악의 경우는 그 자국화폐는 디폴트가 안 나. 그 디폴트 리스크가 프리예요. 그래서 신용 위험이 없는 거죠. 크레딧 리스크가 없는 거야. 국가가 발행한 거는 돈 빌려 그 국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회사채 들고 있는 사람이 그 기업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못 돌려받을 소위 신용위험, 크레딧 리스크 또는 디폴트 리스크가 있는데, 국채를 들고 있는 사람, 국가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 다시 말해서 크레딧 리스크가 있다 없다? 없다. 정부가 그래도 재원이 있어야 갚을 거 아니냐. 최악의 경우 돈 찍어주면 된다. 자, 하지만 우리는 달러에 대한 발권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상당히 많이 있긴 하지만, 외환보유고가 대략 지금 한 4천억 달러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정확한 수치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50조 또는 500조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 뭐 외환보유고가 충분히 있긴 하지만은
달러에 대한 발권력이 한국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는데, 달러 표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 팔고 달러를 조달하는 거예요. 원화 표시 채권은 채권 팔아서 원화를 조달하는 거고, 자, 달러를 조달해서 달러 표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뭘로 갚아야 되는데,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달러가 만약에 없으면 디폴트가 나고, 그게 실제로 1997년도의 경제 위기가 우리가 달러를 해외에서 많이 빌려다 썼는데, 지금 갚아야 되는데 외환보유고가 막 계속 고갈돼 가지고 거의 지금은 4천억 달러, 그 당시에 20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져 가니까 외국인들이 외국자본들이 쟤네 빌려간 달러 못 갚겠다, 못 갚으면 쟤네 국가 디폴트 나는 거, 국가 디폴트 나면은 이게 뭐 주식의 채권이 이게 다 빠지겠구나 해서 막 주식시장에서는 막 도망가고, 외환시장에서 막 달러 더 빠져나가고, 이게 이제 그 신용이 순식간에 붕괴하게 되면서 신용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원화에 대한 신용위기가 아니라 신용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달러로 조달을 했던 달러 채무에 대한 그 신용이 붕괴가 되면서 그런 그 97년도에 그 소위 이제 IMF 경제 위기라고 하는, 그 당시에 97년도 경제 위기는 결국 우리가 그 달러 유동성이 없어서 발생한 위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디폴트 리스크가 없어요. 자국 화폐 표시로 발행했을 경우에. 자, 근데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그리스가 디폴트가 나냐 안 나냐 이런 그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얘기가 싹 사라졌지만, 그리스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 국채를 그리스 금융기관도 많이 인수를 했지만 주로 프랑스, 독일 이런 또 잘 나가는 국가들의 금융기관들이 또 그리스 국채를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 정부가 디폴트가 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위기에 빠졌어요. 왜? 아니, 정부가 발행한 정부채가 왜 디폴트가 나느냐? 그리스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그리스 화폐가 그 당시에 없었죠. 왜? 유로기 때문에. 화폐 통합된 시스템이잖아요. 유로화를 그리스 정부가 발행을 못해. 누가 발행할 수 있어? ECB가 발행할 수 있어요. 미국, 유럽 그 중앙은행이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CB에 지금 들어와서 유로를 쓰기로 한 나라들은 자국 그 중앙은행이 그 뭐 없지는 않겠지만은 발권력이 없어. 발권력이. 자국 화폐가 없잖아. 우리 자국 화폐 그런 거 쓰지 말고 우리 여러 가지 거래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유럽끼리 유로 통화 공동체를 하자, 이런 거였지. 그게 이제 그 EC였고, 그래서 그리스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유로를 썼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할 때도 유로를 조달했죠. 유로 표시 채권을 발행했으나 유로에 대한 발권력이 그리스 정부가 없으니까 디폴트가 날 뻔 했었던 거고, 그냥 두면 그냥 디폴트가 나는 건데, 결국은 그 프랑스의 금융기관, 독일의 금융기관이 그냥 눈물을 머금고 원금 탕감해주고 만기 늘려주고 뭐 그렇게 해서 그 그리스 정부가 디폴트 안 나고 뭐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이죠. 자, 미국 트레저리가 발행하는 T빌, T노트, T본드가 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또 금융 자산 중에 하나고, 국제금융 시장에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짧은 만기의 T빌, 중기 만기의 T노트, 더 장기 만기의 T본드가 되겠습니다. 자,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개념들, 용어들 쭉 한번 보시면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채권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용어와 개념들이 또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적어도 경제 금융 상식으로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갖추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주 2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